벌어질 일은 꼭 벌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있다 한들 주도적으로 우주의 역사를 바꾸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지금 왜 움직이는 걸까? 이게 윤리적인 고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궁디팡팡을 한다고 해요. 근데 고양이가 막 짜증을 내면서 내 엉덩이 때리지 마, 너 나쁜 집사야 라고 이제 뭐라고 한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내가 너의 엉덩이를 지금 궁디팡팡 하고 있는 건 단지 1초 전에 내 손을 이루고 있는 근육의 입자들이 물리 법칙에 따라서 때리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오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도 컨택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지구에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UFO 같은 외계인 우주선이 불시착하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혼란을 겪고 하는 설정 자체는 꽤 이제 많은 SF 작품이 다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지구가 멈추는 날,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가 인류에 비해서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 있고, 그들이 인류에게 어떤 모종의 메시지 혹은 위협 이런 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지구에 불시착을 하고, 알 수 없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인류가 어떤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 인류가 얼마나 혼란에 취약한 존재인지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아서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컨택트를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컨택트가 다른 외계인이 나오는 SF 영화와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외계인과 전쟁을 하거나 혹은 외계인과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영적인 혹은 되게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다기보다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쓸 줄 모르겠죠. 게다가 애초에 그들이 우리처럼 소리로 언어를 쓰고 있을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왔을 때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온 침략자인지 호전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와 뭔가 문화적인 교류,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온 되게 착한 놈들인지, 이거를 파악을 하려면 적어도 뭔가 소통을 해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어떻게 해서든 소통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주체는 우리 인류일 뿐 아니라 외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되게 현실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역사, 생물학적인 과정, 어떤 철학적인 관점, 모든 게 다를 수 있는 그 외계 문명과 우리가 처음 조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될지를 나름 축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작품에 등장하는 거대한 문어같이 생긴 헵타포드라는 그 외계인들이 약간 시간의 장벽을 허물고 미래, 과거, 현재 모든 시점을 다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뭔가 시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되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도 처음에는 평범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점차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그걸 통해서 외계인들처럼 시간을 인식하고 미래를 기억하고 막 이런 되게 독특한 이제 장면과 경험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잠깐 좀 이야기가 좀 셀 수 있는데,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밀턴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류는 뉴턴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요즘에 연예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원형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인류는 뉴턴적 사고, 그 다음에 외계인들은 밀턴적 사고, 더 정확하게는 해밀턴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턴과 해밀턴 이 두 물리학자가 어떻게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뉴턴 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그 물리학 공식이 있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로 딱 표현되는 굉장히 간단한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뉴턴의 방정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힘을 주었을 때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속도로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화하는지를 굉장히 깔끔하게 공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뉴턴의 방정식을 활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간편하게 여러 물체들이 어떻게 운동하게 될지
될지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결과물을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슬이 이 테이블을 굴러가고 있다고 하면 그 구슬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이 구슬에게 가해지고 있는 힘을 파악을 해서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힘이 가해질 때 어떻게 변할지를 차근차근 단계 미분하듯이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쫙 모았을 때 결과적으로 이 구슬은 이런 경로를 그리면서 이렇게 굴러갈 것이다. 1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면 이 구슬은 여기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턴의 관점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건 어떤 인과관계에 갇혀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 원인이 가해지면 그거의 결과로 어떤 운동 상태가 결정된다. 즉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상에 존재하는 인과율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을 보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의 타임라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계산할 뿐인 거죠. 우리가 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인식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헵타포드는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우주를 인식하고 있는 거로 묘사가 되거든요. 약간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미래가 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매 순간 현재라고 하는 찰나의 순간만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헵타포드는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순간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순간을 이미 그냥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존재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게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뉴턴과 대응되는 해밀턴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관점과 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은 초기값을 주어주고 여기에 작용되고 있는 여러 원인들 어떤 힘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누가 힘을 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그걸 쭉 계산했을 때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인과관계에 따라서 최종 결과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밀턴의 방식은 어떤 식이냐면 여기 처음에 위치가 있고 마지막에 위치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알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최적의 경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로 구해낼 수 있다는 게 해밀턴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 포인트가 있을 때 굳이 따지면 구슬이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경로는 5만 가지가 가능하죠. 일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삥 돌아서 갈 수도 있고 훨씬 더 크게 막 엄청 빙글빙글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막 안드로메다 은하를 찍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하게 존재하는 온갖 경로들 중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가장 이 물체가 어떤 에너지가 됐든 시간이 됐든 어떤 물리량을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최적화된 값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대우주는 이 물리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해밀턴적 사고입니다. 참고로 해밀턴적 사고에서 이야기하는 이 최적화의 기준이 되는 물리량을 물리학에서는 뭐 액션 아니면 작용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물체의 질량과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이 물체가 이동하는 그 경로 이걸 다 곱한 물리량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물리학자들도 이 액션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수학적으로 이 액션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설정해 놓고 이 액션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계산하면 놀랍게도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뉴턴의 물리 법칙을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수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액션이라고 하는 작용량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걸 우주가 생각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식을 우주가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적 사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출발 상태가 있고 도착 상태가 있을 때 두 가지 상태를 알고 있을 때 온갖 경로에 대해서 액션이라는 물리량을 계산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가장 효율적인 값이 이거다 이런 거를 따로 도출해낼 수 있다. 즉
놀랍게도 뉴턴적 사고에 따르면 우주는 인과관계를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해밀턴적 사고에 따르면 우주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고려한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값이 이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두고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 과학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해밀턴적 사고는 굉장히 목전론적이다. 목적성이 뚜렷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뉴턴적 사고건 해밀턴적 사고건 사실 결과는 똑같거든요. 벌어지는 현상은 똑같은데 인과관계를 적용해서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목전론적인 관점으로 이걸 설명하느냐 그 관점만 다른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좀 흥미로운 관점은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갇혀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해진 화살의 방향으로 시간을 인식하는 뉴턴적 사고의 존재인 거고 영화가 묘사하는 헵타포드 그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은 미래, 현재, 과거를 다 내다보고 가장 최적의 결과물이 무엇일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일종의 밀턴적 사고, 해밀턴적 사고의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얘기가 사실 유명한 SF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에서도 계속 대사로 나오죠. 벌어질 일은 꼭 벌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설령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있다 한들 시간의 역사 자체를 바꾼다거나 뭐 과거로 가서 미래의 일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설령 헵타포드 같은 존재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한 화면에 모아두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다 한들 어쨌든 시간이 지금 우주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현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꿨을 때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의 가장 중요한 틀인 물리 법칙의 인과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 자체를 어떤 능동적으로 우주의 역사를 바꾸고 이러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벌어질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컨택트라는 영화에서도 되게 잘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헵타포드 외계인들도 3000년 후에 인류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미리 찾아온 거죠. 즉 3000년이나 되는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 벌어져야 하는 일이 올바르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수순대로 본인들이 지구에 와서 인류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러 지구에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헵타포드라고 하는 존재들도 우리보다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묘사가 되기는 하지만 시간의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물리 법칙 자체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거죠. 3000년 이후에 벌어져야 할 일이 올바르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을 수순을 밟으러 지구에 왔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헵타포드의 언어를 익혀서 시간을 자유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된 주인공 역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약간 해탈한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낳게 될 딸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뭔가 운명을 다르게 해서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슬픈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를 들여다보고 하는 게 설령 가능할지라도 주도적으로 우주의 역사를 바꾸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벌어질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물리학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결과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물리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고 그냥 기계 장치처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물리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주 전체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관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유명한 사고 실험 중에 하나가 프랑스 물리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했던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라플라스가 이제 어떤 상상을 했냐면 만약에 우주에 어떤 전지전능한 도깨비가 있다, 악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악마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원자 단위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가 각각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각각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깨비는 이 각각의 원자가 주고받고 있는 물리 법칙을 다 적용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1초 뒤에는 우주가 어떻게 될지, 100년 뒤에는 우주가 어떻게 될지, 1억 년, 100억 년 뒤에는 우주가 어떻게 될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미 우주는 현재의 상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상태로 결정된 채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면서 많은 물리학자, 철학자, 심지어 윤리학자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고민을 남겼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엔 그러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손을 들고 춤추고 있는 거 다 내가 생각해서 내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도 따지고 보면 다 그냥 입자 덩어리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도 호르몬의 화학적인 기작이죠. 내가 근육을 움직이고 팔을 들고 하는 거 다 근육에서 주고받는 전기 신호에 불과한 결과물이에요. 따라서 굳이 따지면 다 물리적인 언어로 내 몸속을 돌아가게 하는 이 요소들을 다 해석하고 계산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왜 움직이는 걸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윤리적인 고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궁디팡팡을 한다고 해요. 근데 고양이가 막 짜증을 내면서 내 엉덩이 때리지 마, 너 나쁜 집사야 라고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내가 너의 엉덩이를 지금 궁디팡팡 하고 있는 건 내가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단지 1초 전에 내 손을 이루고 있는 근육의 입자들이 이 운동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리 법칙에 따라서 내가 너의 엉덩이를 지금 때리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비판을 할 때 그 근거가 나쁜 짓을 한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건데, 그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심각한 철학적인 고민이 되었던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돌파구 해설들이 있기는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해설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양자역학에서 그 희망을 찾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플라스의 악마, 라플라스의 도깨비라는 그 상상 속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가능하려면 일단 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모든 원자들의 정확한 위치, 속도를 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입자들의 정확한 위치와 움직임을 동시에 파악하는 건 원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불가능한 한계를 물리학에서는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행 중 다행히도 라플라스의 악마는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허락해주는 그 미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어쩌면 여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주의 운명의 불확실성, 우리 자유의지의 어떤 미련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물리학자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저도 답은 모르겠지만 꽤 마음에 드는 해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영화 컨택트를 보면서 조금 떠올랐던 천문학적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 그대로 컨택트, 소통을 하겠다는 거니까 인류가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외계인들과 소통을 시도하고자 했던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1970년대에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보냈던 보이저라고 한 탐사 로봇이 있죠. 당시 천문학자들이 이제 보이저를 보내면서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에 보이저는 끝없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해왕성 궤도를 넘어서서 태양계 바깥 먼 우주를 떠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어쩌면 아주 먼 미래가 되었을 때 우주 어딘가 살고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외계인들에게 이 보이저가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외계인들에게 이 탐사 로봇을 만들었던 인류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USB를 쓰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보통 레코드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레코드판 안에 지구의 다양한 목소리, 사진, 음악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언제 외계인에게 발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이 레코드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된 금으로 코팅을 싹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노랗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골든 레코드, 보이저의 골든 레코드라고 부르죠. 여기 안에는 뭐 다양한 소리 신호와 그리고 이미지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외계인들이 레코드판을 틀 줄 알아야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레코드판을 올바르게 틀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명서를 뒷면에 새겨 넣었습니다. 다만 외계인들이 우리와 같이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이런 거를 읽을 리가 만무하니까 이제 그나마 외계인들이 알아볼 만한 그림을 그려서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는데, 천문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지적 문명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일까? 우주의 만국 공통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수학일 것이다 라고 기대한 거예요. 외계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는 있겠지만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되고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필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소통을 시도한다면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거죠. 게다가 우주에는 가장 흔한 화학 성분 중에 수소라고 있습니다. 외계인들도 이 화학 원소를 뭐라고 부를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와 같이 전기적으로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를 핵으로 두고 그 주변에 정반대되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가벼운 입자가 맴돌고 있는 우주의 가장 흔하고 가벼운 성분이 존재한다. 이런 과학적인 개념은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이 중성수소 원자가 이 스핀이 뒤집어질 때마다 방출되는 특정한 주파수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의 주파수를 근거로 외계인들에게 이 레코드판을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남기게 된 거죠. 사실 레코드판을 해독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틀 것이냐예요. 우리가 이제 그 탐사선 안에 레코드판 원판이랑 그다음에 이거를 틀 때 필요한 바늘 같이 이제 포장을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외계인들이 정말 똑똑해서 올바르게 레코드판 예쁘게 두고 바늘을 올려두고 재생을 시도한다 한들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재생을 하게 되면 완전 그냥 휘릭 끝나버리게 될 거고, 또 너무 느린 속도로 틀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담아두었던 음악 소리나 목소리가 다 늘어져서 들려지게 될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어떤 속도로 틀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성수소의 주파수를 이제 넣어서 보내게 된 거죠. 주파수라는 건 결국에 1초 동안 빛이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당연히 외계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단위의 시간을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인간의 단위로 시간을 말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이 중성수소를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메트로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뭔진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가 있고 이 원소가 특정한 주파수의 빛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에 맞추어서 우리 인간과 함께 시간의 단위를 딱 맞춰 놓으면 그들도 이제 우리가 거기 이진법으로 새겨 놓은 신호를 잘 해독을 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레코드판을 잘 예쁘게 재생해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뭐 사실 제가 봐도 솔직히 말하면 외계인 과학자가 어지간히 똑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거를 잘 해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높은 난이도의 방탈출 문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충분히 외계인 과학자들이 잘 연구해 준다면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해독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잘 살고 있던 인간이라는 놈들이 한때 우주에 존재했었다는 걸 또 다른 종족들이 추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보면 헵타포드가 미래 혹은 뭐 과거 이런 어휘를 구사하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이유는 3000년 이후 미래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리 너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에 온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단어를 구사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보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면 영화상 헵타포드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본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이 모든 시점을 다 그냥 꿰뚫어보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미래를 기억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듯이 과거에서 했던 일이 미래에게 바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미래에서 했던 일들이 현재나 과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한 이제 모습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진짜 그런 존재라면 애초에 미래, 현재, 과거라는 이런 고전적인 분절된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다 그냥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면 애초에 미래라는 표현, 과거라는 표현도 없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미래라고 부르고 과거를 과거라고 부르는 건 애초에 시간을 뉴턴적 사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과거를 지나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 시퀀스로 시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힌 언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와 전혀 다르게 시간을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미래를 미래라고 부르고 과거를 과거라고 부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오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오히려 헵타포드는 우리가 미래, 과거 이런 어휘를 구사했을 때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장면은 처음으로 헵타포드 외계 종족이 구사한 언어의 실체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쓰는 어떤 줄글의 형태가 아니라 원형의 대칭적인 돌고 도는 순환적인 언어의 형태로서 등장했을 때 딱 그때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문자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언어도 있고, 반대로 뭐 아랍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이제 막 세로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일직선의 형태로 보통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헵타포드의 언어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형태로 딱 언어가 등장하니까 뿌연 그 공간 안에서 붓글씨를 휘갈긴 것처럼 딱 동그랗게 언어가 뚱 하고 등장했을 때 그 순간이 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컨택트라는 영화가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에 따라서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철학적인 사조를 바탕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100% 거기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이거를 좀 확장시켜서 되게 재밌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좀 재밌는 과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 중에서 엄밀하게 보면 사실 과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표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한번 골라서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 사실 학생들이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기보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색다른 관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학생들이 이제 들고 왔던 답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해가 지면 어둠이 깔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어둠이라는 건 어떤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일 뿐이지 어둠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다거나 뭔가 움직이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죠. 단지 어둠은 빛의 부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어둠이라는 게 주도적으로 깔린다, 찾아온다 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빛이 줄어들었다, 빛이 사라졌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답도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작은 불만, 아주 찌질한 불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별이 뜨고 별이 진다, 태양이 뜨고 달이 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배워서 움직이는 주체가 하늘이 아니라 지구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건 지구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체계는 움직이는 주체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이 저물고 하늘이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setting, ris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여전히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2000년 전에 우주관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지구를 벗어난 관점으로 우주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는 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별은 가만히 있고 단지 지평선이 물러간다. 혹은 가만히 있는 별이 땅 속으로 저무는 것이 아니라 별은 가만히 있고 단지 지평선이 밀려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어휘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걸맞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어휘를 쓰고 있는가,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2000년 전, 1000년 전에 관점이 스며들어 있는 언어를 쓰면서 동시에 21세기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양자역학이니 암흑에너지니 이런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여러 미스터리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아직 인간의 언어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 이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언어가 성숙하지 못해서가 아닌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